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안전 문자 막 이런 게 아침에 막 날라올 정도로 무슨 폭설이 오나 했는데 지금 여의도 공원의 눈이 거의 절반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계셨는데 비로 바뀌면서 눈이 거의 다 녹았고요. 아침 모닝브리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눈이 올해 이제 마지막 눈이겠구나, 이번 겨울의 마지막 눈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첫눈이 아주 한방눈으로 시작했던 그 첫눈이 이제 봄을 기다리는 이 와중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주간 날씨를 봤더니 이번 주말에는 거의 20도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19도 뭐. 그래서 이 눈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올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 겨울까지 기다리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1300분이나 좋아요를 눌러 주셔가지고 130점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어떤 기사였나 봤더니 삼성전자 불기둥 코스피도 이 불기둥이 계속 이렇게 좀 7월까지 쭉쭉쭉쭉 7월이 아니라 한 11월까지 쭉 이어져서만 좋겠습니다. 하락장을 예측할 수 있다니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AI라니 너무 환상적입니다. 어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소개 영상을 드렸었는데 저의 큰 숙제 하나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인지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인턴분이 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AI는 좋은데 지금 웜의 신박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모닝 브리프도 봐야 되고, 우리 인턴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AI는 또 놓치면 어떡하나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많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인턴분들은 그 AI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퇴근길 브리핑이나 그리고 주말마다 투자일기에서 그동안 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또 뭐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는 뭔지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조금은 우리가 주말에 그동안의 일상생활에서 본업한다고 아니면 또 부업으로 주식한다고 지친 마음을 달래드리는 그런 마음의 얘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AI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한번 몰아서 투자일기 때 한번 쫙 저거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드리고 중간중간에 지금은 꼭 봐야 되는데 뭐 이런 하락 시그널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아니면 이번처럼 지난주에 매수 신호가 떴잖아요. 미국 시장 매수 신호가 뜬 거를 주말에 말씀드리면 좀 늦으니까, 그럴 때는 또 신기한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인턴하면서 내가 채슬리 AI를 구독하지 않으면 혹시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채슬리 AI는 어떻게 보면 우리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이 주식 전문가 양성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이 바닥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지, 이 제도권의
운영 프로세스를 그대로 같이 공유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인턴십을 하는 거죠. 운용사에서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섹터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탑다운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바텀업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제도권의 프로세스를 함께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정말 주식으로 내가 찐고수가 한번 돼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중고수 이상 됐을 때 홀로서기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랑 뭐 인턴 하시겠습니까? 그죠? 홀로서기 하셔야 될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항상 보면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캔슬림 분석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약세장이 진입됐을 때는 캔슬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약세장에서 항상 한 번에 크게 손실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사전에 좀 그런 시그널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체슬리 AI입니다.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은 강세장에서 어떤 주식을 어떻게 MP를 짜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체슬리 AI는 시장에 대한 진단과 지금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되는 시장인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약간은 전문가들이 늘 걱정하는, 저한테 연락 오는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오는 슈퍼개미들 주식 훨씬 잘하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딱 묻는 게 그거예요. 형님,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한 번씩 보면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8월 5일도 그렇고 그런 주식 고수들이 다 보면 신용을 쓰고 있거든요. 신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엄청 후달리는 거죠. 10%만 빠져도 막 손실이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30%짜리 조정 오면 깡통 나거든요. 항상 그런 고수들이 늘 보면 마음 졸이는 게 시장 판단이거든요. 그 시장 판단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이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실률 0% 도쿄 멘션 잡는 게 임자. 주말마다 일본 가는 큰 손들. 야, 주말에 요즘 일본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야, 이 부동산 또 쇼핑하러 가시는 거였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모토 아자부 인근의 맨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랑 일본이랑 워낙 이 경제적 격차가 많이 났을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되게 부자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가난하게 산다. 생활 수준이. 이 정도 맨션에만 살아도 이게 꽤 일본에서는 잘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웬만한 가정들은 보면 뭐 15평, 뭐 25평 이 이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런 맨션이 설마 저가에 살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키지 시장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을 포함해서 건물 9개가 들어서요. 인근에는 새로운 지하철역도 생기고요. 긴자와 가깝다는 입지도 무시 못합니다. 3월 첫째 주말 일본 부동산을 사려는 한국 투자자 3개 팀이 도쿄 주오구 옛 스키지 시장 터 인근 지역을 방문을 했다. 이곳은 도쿄의 부엌으로 불리며 한때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농수산물을 공급했던 최대 도매 시장이 있었던 곳이다. 읽다 보니까 뭐 가락동이나 아니면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지난해부터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개발 비용만 9천억엔, 약 9조 원이 투입되는 도쿄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 호재가 생기자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상승 추세다. 최근 도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도 이 주변이다. 일본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은 스키지 시장 주변에서 시작해서 인근 주오구 하초보리와 가야바초 쪽으로 이어졌는데 상업지역이라서 사무실과 주거지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도쿄역 등 시내 중심부와 가까워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투자자들을 안내한 일본 부동산 전문가 조민수 주리얼 에스테이트 대표는 격주로 2-3개 팀이 도쿄를 방문해서 많으면 5개까지 부동산을 둘러보고 간다면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사무실부터 고층 맨션까지 관심이 다양하다. 한국에서 PB센터 등의 소개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 대상은 1억에서 3억 엔대의 도쿄에 위치한 주거용 타워 맨션, 사무용 빌딩, 원룸 빌딩 등으로 전해졌다. 10억에서 30억 원대. 도쿄 주오구 하초보리 지역 오피스 건물과 타워 맨션이 섞여 있다. 이런 건물들이네요. 부동산 매물이 인기 있는 지역은 도쿄의 강남 3구로 통하는 미나토, 지요다, 주오구다. 도쿄에도 이 강남 3구 이런 데가 있나 봅니다. 미나토, 지요다, 주오구. 여기에 신주쿠, 시부야구를 합쳐서 도쿄 주요 5구로 불리는데 이 지역 부동산은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니케이 부동산 마켓 정보에 따르면 2015년 평당 273만 엔이던 도심 주요 이 5구 부동산 가격이 10년 만에 517만 엔으로 2배 올랐네요. 잠깐만, 평당 2,700이었네요. 뭐 1000 곱하면 되니까 그죠? 2,700이 지금 평당 5,000이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자부, 아카사카, 아오야마 등 최고 부유층 주거지역의 평당 가격이 한때 1000만 엔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800만 엔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1000원이면 이게 평당이 1억인 거고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평당 9천만 원이고 이게 환율이 1500원 가버리면 평당 1억 5천이 되는 거네요. 이 때문에 최근 2-3년간 미나토구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한국인들은 최근에는 주오구와 지요다구, 신주쿠구 등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전에 어제 소개했었던 일본 미분양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 부동산의 매력을 3가지로 꼽는데, 그렇죠. 투자하려면 항상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선 금리 차이다. 지난 1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 0.5죠. 2% 초반대에서 대출이 가능하군요.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거래 금액의 50%까지 대출이 나오네요. 다만 외국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을 세워야 하고 영업 이력도 1년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돈 주고 사야 되는군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난해 도쿄의 부동산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100엔당 원화값이 800원대 일대 집중적으로 거래됐다. 독사 같은 분들이네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장점으로 꼽히는데
도쿄 주요 5구의 지난 1월 사무실 공실률은 평균 3.83%로 공실률이 되게 낮네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고요. 요즘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요다구는 공실률이 2.13%로 이 5개 구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도쿄 주요 5구 아파트는 대부분 10%에 임대된 상황이고 임대료도 15개월 연속 직전 연도 같은 시점보다 높고요. 미나토구는 지난해 12월 평당 임대료가 월 2만 한 2천엔 정도, 그러니까 월 한 22만 원에 달하는데 임대 관리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임대료의 5%가량을 수수료로 지불을 하며 현지 전문업체에서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센터 전문위원은 고액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미국 등과 비교해서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서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에셋 파킹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특히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강할 때, 환율이 너무 이제 떨어져서 원화가 강했을 때는 이 1,100원이 깨지고 1,020원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냈던 대책이 해외 부동산 사라. 그러면 원화를 팔고, 원화를 팔고 뭐 엔화든지 달러를 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환율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환율을 올리려고 하면 그게 이제 환율 조작국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하세요 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엔화 가격이 그동안에 800원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엔화 산다고, 사실 우리가 은행에서 외화를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 비드 앤 애스크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별로 수익이 안 나요. 보면 안 납니다. 별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0 갔을 때도 실제로 달러를 팔라고 보면 1,600원, 살라고 보면 뭐 2,300원에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호가 갭이 커가지고 요즘은 증권사 이용해서 주식 투자 하시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좀 우대 환율을 많이 적용을 해주고는 있죠. 그래서 절대 그 은행 창구 가서 생돈으로 사시면 안 되고, 그나마 환차익을 노리신다면 증권사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환전하시면 그나마 우대 환율을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에 대한 투자인데, 이런 분들은 또 아예 일본 가가지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요 후속 기사가 하나 있긴 한데요.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한국은 다주택에 대한 규제부터 해가지고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이 큰손들이 몰린다. 뭐 그런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잭팟 4조 2천억짜리 초대형 수주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형 조선업체 두 곳이 같은 날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렸는데, 한화오션이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4,000이면 보통 16,000, 18,000, 18,000, 19,000만 해도 큰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데 24,000이니까
야,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2조 3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이날 원유 시추 시설과 육상 저장소를 오가는 이 셔틀 탱크 9척을 약 1조 9천억 원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이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한 척당 가격은 3,880억, 4천억 수준이고요. 3,900억 되네요. 야, 한 척당 3,900억. 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역대 최고가라고 하고요. 중국 조선업체들이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해 와서나 한화오션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 발주처, 그러니까 발주처가 어딘가 궁금한데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한 곳인 대만 에버그린으로 한화오션과는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최근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서는 친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서 액화, 천연가스,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에버그린이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친환경 규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걸 요즘은 이제 듀얼 퓨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의 길이가 400m, 너비는 61.5m로 2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있는데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 공기 윤활 시스템 등 최신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7,000, 그렇죠. 17,000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총 358척으로 한화오션은 단일 조선 기준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한화가 참 인수를 잘했다, 그죠?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도 최근 10년간 셔틀탱크 세계 발주 물량을 절반 넘게 수주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201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에서 이 29척을 수주를 했다면서 점유율이 57%로 1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이번 수주 규모는 삼성중공업이 2023년 기록했던 매출 규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삼중은 셔틀 탱크는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위치 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셔틀 탱크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요. 친환경 선박과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 설비 등 고부가 해양 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경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긴 하다, 그죠?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대만 회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요즘 미국에서 발의된 선박법 때문에 나중에 미국으로 입항을 하는 배 중에 중국 배인 경우에는 뭐 또 세금을 물리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계적인 해운사 입장에서는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아마 한국 조선사에다가 계속 이렇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박법 발의돼서 이런 반사 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사례가 지금 이번에 터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알테오젠 또 캐고 미국, 영국의 2조 기술 수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독보적인 피하주사 제형 기술로 또 한 번 기술 이전에서 새 역사를 썼는데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어제 우리 권경혁 대표님하고 바이오 관련해서 미국 바이오 투자하는 거에 대한 특집 영상을 어제 찍어가지고요. 아마 주말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 미국 바이오 회사, 영국 바이오 회사, 스위스 바이오 회사, 뭐 덴마크는 노버너 디스크 이러는데 갑자기 영국 바이오 회사는 뭐가 있지? 예, 안 떠올랐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 회사였군요. SC제형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번 계약은 총 2조 원대에 달하는 딜로 즉시 수령 계약금만 660억이고, 알테오전은 지난해 11월 일본 다이치 상쿄 이후 4개월여 만에 추가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매드이뮨의 미국 영국 법인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 원천 기술 ALT-B4 관련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2건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군요. 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매드이뮨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부문 자회사로 계약 규모는 계약금 4,5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13억 5천만 달러. 거의 2조네요. 진짜 2조. 이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 항암제에다가 SC제형 전환 기술을 활용하며 특허 만료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ALT-B4의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계약 내용이 각각 다른데, 우선 매드이뮨 미국 법인과는 ALT-B4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한 종에 적용을 해서 SC제형으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291억 원이군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예전에 한미약품에서 라이센스 경합했던 것도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취소되잖아요. 취소. 마일스톤 규모가 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업프론트 피라고 하는, 그렇게 먼저 선수금 주고 계약금 미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뭐가 안 되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는 돈이요. 그래, 얼마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딜에 그 헤게모니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드이뮨 영국 법인과는 총 2개의 항암제에 ALT-B4를 적용해서 개발 상업화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364억 원과 2개 제품에 대한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1조 500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건의 계약금은 4월 16일 이전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죠? 이렇게 알테오전에 이런 성과가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주가가 시가총액 1등이 됐죠. 코스닥에.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23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선은 조선대로 이 바이오에서는 바이오가 또 이렇게 쾌거를 이루고 있고, 참 우리나라 기업인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애국자시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하는 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다, 그죠? 자, 구글, 엔비디아, 메타, 네이버 공간 AI 기술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 AI 모델 더스트. 이분이 네이버 랩스의 석상옥 대표님이시군요. 구글과 엔비디아,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네이버 랩스의 공간 인공지능 모델을 바탕으로 잇따라 후속 연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그래요? ICT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글로벌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인 CVPR 글로벌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군요. CVPR에서
메타 리서치가 네이버 랩스의 공간 기술이 더스트 3R이라고 되어 있네요. DUST 3R. 이 더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 AI 모델인 FAST를 선보였다. 여기는 FAST 또 3R이군요. 메타는 메타 리서치 외에도 메타 리얼리티 랩스에서 여러 각도의 수많은 사진을 처리해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의 미래 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가 지난해 오픈소스를 공개한 더스트는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 2~3초 내에 3D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사진을 인간이 거리감을 인식하는 수준의 실제 공간으로 재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난해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인 미국의 이 AR 기업인 나이엔틱이 주최한 공간 정밀화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세계 3대 컴퓨터 비전 학회로 꼽히는 CVPR 2024에도 소개가 됐고, 오픈소스 공개 1년 만에 논문 인용 건수 2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뿐 아니라 구글과 엔비디아도 더스트를 기반으로 공간지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구글 딥마인드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몬스터 3R이군요. 를 지난해 공개한 바 있고, 엔비디아 리서치와 엔비디아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3D 모델 생성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에 더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각 지난해 인스턴트 스플랫 과 그 다음에 라이트 STM 모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더스트는 공간 재구성뿐만 아니라 기하학 정보 추출까지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면서, 더스트를 로봇에 적용을 하면 로봇이 복잡한 길을 이동할 때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설명을 했고,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나 인테리어 조감도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사진만 남은 과거의 유적지나 건물을 3차원으로 재현해서 몰입형 콘텐츠 창작이나 연구에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네이버 랩스가 2017년부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증강현실 등 국내에서 출원한 공간 AI 분야 특허는 지난해 500개를 돌파했다. 우리가 이 한쪽 눈으로만 보면 이 원근감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D로 찍어진 이 사진을 보면 그 원근감을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2D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이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 물체가 조만하게 보이려면 이거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걸 아마 빠르게 계산을 해서, 그죠?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봇이 저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보는데요. 더스트를 로봇에 적용하면 로봇이 복잡한 길을 이동할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인식을 할 건데, 그 카메라에 우리가 보는 이 카메라는 휴대폰의 사진이나 동영상 다 2D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로봇이 이 원근감을 인식을 하면서 장애물까지도 인지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겠네요. 보니까 이걸 구글, 엔비디아, 메타 등이 네이버 랩스의 이 더스트를 쓴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또 이 숨겨진 가치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주가 더 빠지고 배당은 반토막, 미국 커버드콜 ETF의 배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커버드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을지 떠오르긴 한데,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참,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서 제가 혼자서 조용히 이 웜의 신박을 찍는다고 하니까 몇 시에 찍으시냐고 얘기하셔서
아침에 저희가 회의하고요. 모닝 브리프 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끼리 또 MP 회의 좀 하거든요. 하다 보면 늦게 끝나면 거의 10시에 끝나요. 빨리 끝나면 한 9시 반. 그러고 와서 들어와서 시장 좀 봐야 되잖아요. 시장 움직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몸의 심박을 빨리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금방 점심시간이 됩니다. 지금도 지금 12시 59분 점심시간 다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점심 약속을 잡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막 하다 보면 이 몸의 심박 기사 추출하는데 최소 한 4-50분 걸리고 그걸 가지고 촬영하는데 1시간 또 걸리다 보니까 찍다 보면 점심시간 훌러덩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연간 분배금이 원금보다 더 많았던 초고배당 ETF가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급락을 하고 있다. 네. 왜 급락하죠?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 네. 자, 서학개미들은 작년부터 높은 분배금을 보고 공격적으로 매입했지만 월 분배금이 줄어드는 데다가 주가마저도 크게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높은 분배금은 원금을 훼손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네. 요 기사 읽기 전에 예전에 제가 부동산 그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는 고종환님 계시잖아요. 고종환 대표님. 한 10년 됐을 겁니다. 10년 됐을 때 여의도에서 특강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게 부동산은 머리수다라는 거. 예, 머리가 많이 몰리는 한마디로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이셨고요. 핵심이죠, 핵심. 부동산 가격의 핵심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잘못 투자하다 보면 옆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기존의 오피스텔은 이제 낡게 되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즘 신축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계속 올라가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뭐 주차도 좋고 그죠? 여러 가지로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도 크게 이제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낡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신축하고 이 구축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내가 매수한 가격에 뭐 70%, 6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월세가 결국 내 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구나. 저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그 높은 분배금은 원금을 훼손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라는 얘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일드맥스가 운영하는 일드맥스 코인 옵션 인컴 전략 ETF 코니네요. 코니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8.66억이나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 주가가 26.25% 떨어진 것과 비교하며 주가 하락폭이 훨씬 크네요. 아니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보다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죠? 이게 커버드콜, 요거는 커버드콜이 아니네요. 자, 작년 말에 주당 1.34달러 월 분배금 역시 최근에는 0.6달러로 떨어졌는데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연간 분배금은 185%에 달하지만 최근 들어서 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하면 연 분배금률은 88%에 그친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며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상승할 때는 콜옵션 가격도 동반 상승해서 분배금을 2.799달러 주던 시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콜옵션 가격이 하락을 했다. 커브드 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죠. 콜옵션을 매도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받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이 안 나죠. 차익을 놓치게 되는데, 일드맥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ETF, 그리고 테슬라, 팔란티어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초고배당 ETF를 출시해 왔었군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콜옵션 프리미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배금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일드맥스 ETF는 국내에서 출시된 지수 기반 커브드콜 ETF의 10%대 분배금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학개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해주식 23위에 코인베이스 커브드콜 ETF, 그리고 27위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커브드콜 ETF, 34위에는 테슬라 커브드콜 ETF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과 미국 빅테크의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커브드콜 ETF는 더 큰 폭으로 추락하기 시작을 했고, 일드맥스 ETF가 오히려 기초자산 주가보다 더 떨어진 것은 기초자산 주가가 일부 회복하는 시기에 상승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대표는 과거 일본에서 월지급식 펀드가 큰 인기를 끌 당시 과도한 분배금 경쟁이 생겼고, 결국 원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잘 가져왔네요. 이 커브드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는 이 커브드콜의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만.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콜을 때려 놓다 보니까 콜 때린 것만큼 약간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시장은 10% 올라갔는데 커브드콜 때려 놓는 바람에 3%밖에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떨어질 때는 시장이 10% 떨어졌는데 콜 매도 때려 놨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콜 매도 때려 난 거에서 한 1% 수익이 나면서 마이너스 9밖에 덜 터지는 게 있죠. 근데 시장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콜옵션 매도 때려놨던 게 다 수익으로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나스닥은 1% 올랐는데 커브드콜은 한 6%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브드콜의 가장 큰 장점인데, 자, 크게 하락을 하면 지수가 쭉 빠졌어요. 쭉 빠지면 이 콜 매도로 이 커브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빠졌으면 콜 매도 막 때려도 실제로 마이너스 한 35, 34 이렇게 손해가 났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조금 커브드콜이 아니라서 더 터졌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커브드콜로 해서 뭐 잡주 말고 지수에 투자를 하셨을 때 QQQ나 스파이에 커브드콜을 하셨으면 지수가 이번처럼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상 빠지잖아요. 나중에 뭐 마이너스 30% 빠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잠깐만, 주식도 마찬가지세요. 주식 커브드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주식인 경우에 나중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쭉 빠져서 손실이 많이 나 있어요. 마이너스 35, 4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도 커브드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급반등 들어올 때, 급반등이 들어오는데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확 빠졌다가 올라오고 22년도 10월 달에 저점 치고 올라올 때, 예, 그럴 때 커버드콜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커버 하시면 안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냥 풀어가지고 스파이 QQQ 커버 더 돼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계속 커버 더 콜을 들고 있으면 지수 올라올 때 못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못 하실 거예요. 이 커버 더 콜에 대한 개념, 뭐 어설프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실제로 크게 빠졌을 때 어떻게 그걸 대응하셔야 되는지. 커버 더 콜, 저는 이제 과거에 선물 매수에다가 그 콜 매도 이렇게 직접 그 커버 더 콜을 만들어서 운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갈 때는 콜 매도 싹 걷어야 됩니다. 네, 커버 더 콜이라든지 그런 ETF 운용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 한 발짝 운용사 코인 투자 허용 발의. 제가 이 기사 타이틀만 보고도 이거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자,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됐네요.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여기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제안이를 밝혔고요.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막아왔는데, 증시로 갈 자금이 ETF 등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자본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원하는 행보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밑에 정부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당정은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론화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절대 반대를 좀 하는 게, 자, 요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시장 논리에 기반해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제 평가해서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 기능을 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기능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거대한 이 자본주의를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본주의,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 자본주의에서 그 돈을 찍어내는 가장 큰 발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뭐죠? 화폐개혁하고 그 다음에 코인 얘기 좀 했죠. 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뭐 전략적 자산으로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애매한 얘기를 좀 합니다. 이번에 코인 서밋에서 가상자산에 어떤 거 살 거냐, 비트코인부터 뭐 한 7개 이런 거 살 거냐 하는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논점은 뭐냐면요.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 경쟁력 있는 가상자산과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고요. 기업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그 세계에서 생산되는 금의 양과 은의 수요, 은의 생산량 이런 거 등등 보면 그나마 커머디티도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냥 깊이 있게 공부를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꾸 얘기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미국 정부에서 CBDC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CBDC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그런 CBDC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기존에 있던 코인이 저는 기존에 있던 코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 시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심히. 비트코인부터 이 가상화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ETF로 사기 시작했고 그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 한다. 그 전략적 자산이 과연 그 질문,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코인일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코인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자산을 토대로 하는 ETF를 만들면 우리 한 ETF 또 두 번째는요. 방금 이제 그게 가장 제가 큰 우려고 23년도에 2차전지 ETF 뭐 레버리지 뭐 2배짜리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ETF 시장이 시장의 자정 기능을 하게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ETF 가상자산을 ETF에다가 도입하면 뭔가 자정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ETF가 뭐예요? 펀드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투자를 막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이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끌고 오는 거 잘못하면은 이 우리의 금융이 또 한 번에 신뢰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 햇빛이 환하게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의 이 봄 햇살 같은 그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